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자, 아무튼. 해봅시다. 오늘 이제 해야 될 내용은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번 방학 때는요, 이거 화학을 3단원하고 4단원을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3단원을 해놓고 3단원에 대한 연습을 하면서 진도는 좀 4단원을 그냥 쭉 나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4단원은 너네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내용이 될 건데, 예전 겨울방학 때 했던 얘기랑 결국은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우리가 나중에 개학하고 중간고사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말고사랑 중간고사 사이가 워낙에 짧으니까 기말고사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다. 그래서 진도 정도는 미리 나가놔야 그때 연습을 할 수 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로 이번엔 4단원 쪽이 어떻다?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중화반응하고, 그리고 학교마다 좀 다른데 광명 같은 경우는 안 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잘. 근데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마지막 파트에 양적 관계라고 하면 다 4단원에 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게 산염기랑 산화환원 이 두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짜잘하게 나누면 더 많이 나눠지겠지만 결국 산염기랑 산화환원 이렇게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누는데, 원래 수능은 이미 산염기에 대한 것만 양적 계산을 시키는 게 좀 메인이 됐어. 산화환원은 식 적고 간단한 몰수 계산은 하지만 그래도 막 양적 계산을 직접적으로 하고 막 그러진 않은 지가 꽤 됐거든. 근데 그래서 산화환원 양적 계산은 사실상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라고 지금 보는 추세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에서도 안 내고 했으니까 사라졌는 추세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막 광문이나 광복 같은 데는 그냥 노골적으로 계속 냈거든. 수능에서도 안 내는 파트를 계속 내요, 그냥. 사실 산화환원 양적 관계는 내면 골치가 좀 아파요. 왜냐면 대부분의 문제집에 그 문제가 없거든. 기출문제집에도 없어요. 그냥 그 기출문제가 안 나온 지가 한참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지난 교육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사라졌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산화환원 양적 계산을 연습하려면 무조건 막 족보닷컴 문제 이런 걸 뽑아봐야만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골치 아픈 부분인데, 근데도 난이도가 쉽지도 않아. 어려워. 근데 그게 광명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웬만하면 안 했고, 광명 말고 다른 학교들은 그래도 광복은 일단 무조건 해왔고요, 항상. 그리고 광문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런 추세였는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올해 모의고사부터 갑자기 산화환원 양적 관계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내신에서 당장 산화환원 양적 관계부터 다시 다 부활시킬 확률이 높아요, 무슨 학교가 됐든.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산화환원 양적 관계 계산까지 해야 되니까 4단원에서 연습해야 될 게 되게 많아져. 물론 그래도 1단원보다는 쉬울 건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1단원이 끓는 물이라고 해서 그거보다 쉽다고 해서 얘가 막 시원한 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약간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물의 온도는 될 거예요. 다만 그래도 1단원보다는 좀 낫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약간 4단원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 연습을 그때 가서 하고 그 외 개념은 이번에 좀 다 정리를 해놓고 갈 거야. 그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우린 진도는 일단 4단원까지 다 나갈 건데, 아무튼 4단원은 일단 나중에, 그리고 이 3단원에 여태까지 우리 딱 지난주에 다뤘던 게 이온결합이랑 금속결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내용은 전부 다 공유결합입니다. 그냥 이제 공유결합 얘기만 주구장창 나와요, 이제 3단원에. 자, 그래서 3단원에 왜 주구장창 이제 남은 내용이 다 공유결합이냐. 원래 공유결합 물질이 종류가 훨씬 많고요, 이온결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실제로 주로 이온결합을 하는 물질들은 무기물이 되다 보니까 무기화학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데, 근데 무기화학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도 거기에도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 꽤 많이 나오고요. 근데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 너네 만약에 화학과 관련된 전공을 하게 되면 대학교 가면 할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꽤 아픕니다. 근데 그 유기화학이라는 건 그냥 거기서 다루는 물질은 전부 다 공유결합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들만 다뤄서 과목이 하나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원래 범위가 커요,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좀 공유결합을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뭐가 됐든 일단 우린 뭐부터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공유결합은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랑? 비금속이랑 그쵸?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결합이 어떻게 형성된다? 자, 비금속은 비금속성을 가지고 있고 비금속성은 뭐예요?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전자를 얻으려는 애들끼리 결합을 하려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약간 그 글자만 봐도 느껴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착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예요? 내 전자, 나도 전자가 갖고 싶고 너도 전자가 갖고 싶으면 내 것도 하나 이렇게 줄 테니까 네 것도 하나 줘서 우리 같이 공유를 하자. 이런 형태로 결합이 일어나는 게 공유결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애들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에 각자의 전자를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공유한 이 전자를 양쪽 이 공유결합을 한 두 원자가 같이 공유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같이 딸려오게 되냐면 이 공유된 전자는 항상 쌍을 이루게 되겠지. 그래서 공유전자쌍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공유는 당연히 전자쌍을 이룰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 거 전자 하나와 나와 결합한 제 거 전자 하나가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쌍을 이루는 거지. 근데 왜 굳이 전자가 쌍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고 왜 전자쌍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전자 두 개랑 관련돼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어? 하나의 오비탈엔 전자가 두 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했었어?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놈이랑 관련된 거지. 결국 이 공유된 전자 쌍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제 거 전자를 내가 같이 공유를 해도 그 얘기는 내 오비탈 상에 그 전자가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얘가 가진 오비탈 하나와 얘가 가진 오비탈 하나를 얘가 공유한 전자와 얘가 공유한 전자로 같이 동시에 채우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게 공유전자 그리고 공유전자 쌍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쌍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게 돼요. 공유결합을 다루면. 그래서 저 공유전자 쌍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일단 공유결합 물질 어쩌고 저쩌고 공유결합의 얘기를 쭉 진행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살짝 얘기를 하고 가야 되냐면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보고 갈 겁니다. 자, 이건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안을 한 거고요.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전자를 점으로 표현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되게 좀 중요한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둘 중 하나란 말이야. 하나는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혹은 내용이 어렵진 않아도 그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거나 개념 자체를 어려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고 하나는 사실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그걸로 내는 문제들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다만 이걸 잘 알아두면 다른데 두루두루 넓게 사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루이스 전자점식은 그 중에 후자 뒤쪽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은 사실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을 훨씬 쉽게 이해하고 훨씬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정리해 두자. 좀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원자의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되게 단순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리튬이 있어요. 자, 리튬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게? 한 개. 그럼 이제 그 한 개를 그냥 점으로 찍어주는 거야. 옆에다가 이렇게. 저게 리튬의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되게 별거 아니지? 선생님, 점은 꼭 오른쪽에 찍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무데나 찍으셔도 돼요.
니들 맘대로 해도 돼. 위에다 찍어도 되고 아래다 찍어도 되고 왼쪽에다 찍어도 돼. 다만 보편적으로 동서남북,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아래 4개 중에 한 군데에다 찍어요. 아, 선생님 저는 그러기 싫고 막 이렇게 대각선에 찍고 싶은데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니들 맘대로 해도 되긴 하는데 보통 안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좀 평범하게 삽시다. 그치? 괜히 그러지 말고. 그래서 네 군데 중에 어디에 찍든 그건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는 건 잘 안 한다. 별로 안 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찍어 두시고. 그 다음에 리튬 다음에 베릴륨으로 가보면 베릴륨 원자가 전자 몇 개야? 2개죠? 그러면 전자 2개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찍으시면 돼요. 양쪽으로 꼭 찍을 필요도 없고 얘를 이렇게 찍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아니면 얘를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찍는 것 자체는 어디에 찍냐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2개를 이렇게 따로 찍어주기만 하면 돼.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베릴륨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요렇게 찍혀 있거나,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아니면 이렇게 양쪽으로 찍는 게 가장 흔하게 쓰는 겁니다. 아무튼 별로 크게 상관은 없고요. 어디다 찍든. 붕소는 3개, 하나, 둘, 셋. 이것도 마음대로 여길 비워두셔도 되고, 여길 비워두셔도 되고, 여길 비워도 되고, 여길 비워도 되고. 아무튼 3개 찍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 4개,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럼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5개잖아. 그럼 질소는 어떻게 찍으면 돼? 점 5개를 찍으면 되겠죠. 어떻게? 이것 때문에라도 보편적으로는 우린 대각선엔 찍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 애초에 이 네 방향 중에 한 군데만 찍으려고 하면, 네 방향만 가지고 찍으려고 하면 질소의 5개를 찍는 과정 중에 하나씩 네 군데를 채워놓고 나면 나머지 하나를 대각선으로 채우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어디에다 같이 찍어줄 수밖에 없게 되냐면 이 4개 중에 하나랑 같이 찍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꼭 이렇게 한 군데 같이 찍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린 이렇게 전자점식을 찍어 본 결과 이 원자과 전자수가 5개가 되면 이렇게 3개는 따로 있는데 이 2개는 같이 있게 되거든. 실제로 이 둘은 전자쌍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전자쌍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로 공유되지 않을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자, 왜냐? 자, 우리가 공유결합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 공유결합. 결국 모든 결합은 옥텟 규칙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자, 탄소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얘는 몇 개를 더 얻어야 옥텟 규칙이 만족되는 겁니까? 4개. 그치? 그러면 남한테도 4개를 공유받고 싶어. 근데 4개를 공유받으려면 나도 몇 개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4개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탄소는 여기에 이 전자를 다른 원자가 공유하고, 이 전자를 다른 원자가 공유하고, 이 전자를 다른 원자가 공유하고, 이 전자를 다른 원자가 공유하는 식으로 해서 4번의 공유 결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질소는 몇 개의 전자만 더 얻으면 돼요. 3개만 더 얻으면 옥텟 규칙이 만족되지. 그러니까 얘는 공유 결합을 몇 번만 할 거야? 3번만. 그러니까 얘는 이거와 이거는 공유 결합을 해서 전자를 공유하게 될 거란 얘기고, 그럼 질소는 어떻게 결합하든 절대로 이 전자쌍은 공유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비공유 전자쌍, 공유되지 않는 전자쌍이 만들어지는 거지. 결합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공유되지 않을 거라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유될 전자와 비공유 전자쌍을 구분하기 위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하는 거라고 해도 무방해요. 붕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붕소는 원래 전자를 몇 개 얻어와야 옥텟 규칙이 만족돼요? 붕소의 원자과 전자는 3개고,
그러면 5개를 얻어야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붕소는 자기가 공유할 수 있는 전자수가 몇 개밖에 없어. 3개. 그럼 붕소는 몇 번의 공유결합만 할 수 있냐? 3번의 공유결합밖에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유결합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서 하는 건 맞는데, 근데 공유결합의 특성상 결국 내가 몇 개를 얻어와야 되는가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몇 개를 공유할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붕소는 5개를 얻어오고 싶어도 본인이 가진 게 3개밖에 없어서 3번밖에 공유결합을 못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붕소로 만들어진 공유결합 물질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소 다음. 산소. 산소의 루이스 전자 점식은 어떻게 되겠어? 6개의 원자가 전자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2쌍 갖게 되고요. 뭐랑 결합하든. 그리고 2번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걸 빠르게 캐치하기 위해서 루이스 전자 점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플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3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고, 저기 공유할 수 있는 전자 한 개와 공유 결합을 하겠죠. 한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네온은 어떻게 하면 돼? 네온은 8개 다 찍는 게 아니라 안 찍어야 맞는 거죠. 왜? 18쪽의 원자가 전자는 0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적었던 것처럼 원자의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낚시질로 되게 많이 씁니다. 사실 18쪽 원소를 갖다 놓으면 너네들이 헷갈릴 게 없거든. 근데 18쪽 원소 말고 이온의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많이 낚시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온들은 원자가 이 루이스 전자 점식을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양이온은 점을 안 찍으면 되고 음이온은 점을 다 채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게 우선은 아니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루이스 전자 점식이다. 그리고 이게 뭐 별거라고. 네, 별거 아닌데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유용합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SO3 이런 거 분자 구조를 파악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근데 SO3 분자 구조는 저도 그려봐야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O3 분자 구조가 꽤 복잡해. 이게 단순하게 생겨먹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런 거 SO3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같은 걸 파악할 때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훨씬. 보면은 이게 지금 S랑 O랑 결합할 때 그 모든 산소랑 이 황 사이에 똑같은 결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산소랑은 이중 결합을 하고 어떤 산소랑은 단일 결합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아무튼 요것도 이제 나중에 같이 한번 그려볼 일이 있을 겁니다. SO3까지 갈 것도 없어. SO2만 돼도 꽤 복잡해집니다. 이런 거. 3산화황, 2산화황. 그래서 이 루이스 전자 점식은 되게 별건 아니지만 되게 별거 아닌 것 치고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공유결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유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원래 이온결합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유결합도 이온결합처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다만 우리가 공유결합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하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자, 이온결합 그래프를 잠깐 생각하면서 떠올려보면, 이온결합 그래프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있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났을 때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인력이 눈에 보이잖아. 공유결합 물질끼리, 그러면 공유결합을 하려는 두 원자 간의 인력은 뭘까요? 사실 생각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좀 아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공유결합의 인력은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공유결합하려고 하는 두 원자가 있으면
얘의 원자핵과 얘 전자 사이에 여기에 인력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도 이미 얘기가 되게 복잡해지잖아. 양이온, 음이온 딱 당긴다. 끝. 뭐 이렇게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공유결합은 안 다룬 지가 꽤 됐어요. 이 공유결합의 그래프는 안 다룬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할 건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끔 몇몇 선생님들은 아직도 가르치기도 해요. 아마 광북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 이건. 이건 그냥 선생님이 옛날 분이면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 아마 요즘 거의 안 가르칠 겁니다. 공유결합 그래프는. 그래프 해석이 꽤 까탈스럽거든. 이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공유결합은 그래프 해석 같은 것까지는 하지 말고 대충 저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잠깐 하고 갈 거냐면, 그럼 결합의 성질까지는 굳이 얘기를 안 하다고 치더라도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 성질, 특징 이런 걸 좀 먼저 보고 갈 거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 중에 우리 앞에 이온결합 물질에서 했던 거 기억 떠올려 보시면은 일단 어떻게 있었냐면, 뭐 잘 부서진다. 금속은 잘 안 부서지고 대신에 편집성, 뭐 뽑힘성 이런 게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일단 논외로 하고, 기본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에서, 그러니까 앞에서도 다뤘던 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 전기전도성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면, 이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은 고체에서 있게 없게, 고체 상태의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전도성을 갖게요, 안 갖게요? 즉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전류가 흐를 조건이 뭐였냐면 움직일 수 있는 음전하, 입자가 필요했죠. 이온결합 물질에서는 음이온이 움직여야 전자가 흐를 수 있는 거였었던 거고, 그래서 액체나 물에 녹여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는 아예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였는데, 자, 이거 공유결합이지?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 두 원자가 가운데 전자를 공유를 해놨는데 그 공유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여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쉽게 생각해서 나랑 내 친구가 같이 공유를 한 물건이 있어. 근데 그걸 한 명이 마음대로 막 움직여. 그럼 나머지 한 명이 어떻겠어? 기분이 몹시 나쁘겠죠. 실제로 두 원자의 이 공유된 전자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로운 전자가 아니야, 공유전자쌍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전자가 없이 다 원자에 묶여있는 전자들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는데, 혹시 공유결합 물질 중에 전류가 흐르는 공유결합 물질, 그러니까 즉 예외가 있거든. 뭐게? 일단 물은 아닙니다. 물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순수한 물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뭐게? 혹시 여러분들 그 실험 본 적 없나? 우리 막 전극 두 개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집게 갖다 놓고 그 사이에다가 뭐 하나 끼워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가운데 빨개져가지고, 샤프심, 그치? 샤프심이나 연필심 껴놓으면 걔가 가운데가 빨개지잖아요. 그 가운데가 빨개지는 게 전류가 흘러서 거기가 빨개지는 걸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연필심, 샤프심에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네. 연필심, 샤프심 성분이 뭐예요? 흑연. 탄소가 전류가 흐른다, 이건 또 아니고요. 흑연만 전류가 흘러요, 탄소로 되어 있는 물질 중에서도. 그래서 예외가 흑연이 되는데, 그래서 흑연이 공유결합 물질 중에 전기전도성을 갖는, 고체 상태의 전기전도성을 갖는 예외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공유 결정하고 분자 결정은, 이 공유 결정은 뭐 다른 이름으로 원자 결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 이 둘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둘 다 고체 상태고 또 공유 결합을 한 물질이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고체 상태고 공유 결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둘 중에 하나로 딱 불러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금 기분이 나쁜 게 사실 금속 결합을 하잖아? 금속 결합을 한 고체들을 우린 금속 결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온 결합을 한 고체 물질 있잖아? 그럼 그걸 우리는 이온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원래 이 결정이란 내용 자체가 화투 거거든? 화투 일단은 고체 파트에 나오는 건데 그게 분명히 화투에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화원에 이게 버젓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유 결정이랑 분자 결정을 알아야만 하는 것들, 알아야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서 한번 잠깐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일단 분자 결정 쪽이 조금 더 얘기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분자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 우리 이미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분자가 뭐였죠? 정확하게 분자의 정의가 뭐다까지 몰라도 돼. 적어도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의 조건이 뭐였어? 사실 분자는 개념까지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분자의 개념은 우리가 입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분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두루뭉술하잖아.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개념이, 원래 분자의 완전히 이 용어 자체의 정의는 뭐냐면 물질의 성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자는 원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분자를 쪼개면 원자로 더 쪼개지는데, 일반적으로 어떻다는 얘기냐면 분자를 원자까지 쪼개버리면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런 얘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물이잖아. 물 분자는 H2O인데 그걸 더 쪼개서 산소, 수소로 나눠버리면 성질이 바뀌어요. 물은 불에다가 부으면 불이 꺼져요. 근데 물을 더 쪼개서 산소나 수소로 가버리면 수소는 불이 터지고 산소는 불이 활활 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성질 차이가 생겨버린다는 게 뭐 분자의 정의. 뭐 이렇게 되는데, 당장 우리가 그걸 일일이 하는 것보다 결국 와닿게 그냥 한번 이해해 주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야. 그럴 때는 우리가 입자를 구분할 수 있다, 이쪽이 오히려 편해요. 이게 두루뭉술해 보여도. 그래서 요걸 구분하는 기준, 그러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러니까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공유결합이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공유결합을 해야 분자예요. 왜냐면 이온결합을 한 고체나 금속 고체는 분자라고 할 수가 없거든.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철덩어리를 줘. 자, 근데 철덩어리가 이만한 철덩어리가 있고, 이만한 철덩어리가 있고, 이만한 철덩어리가 있고, 이만한 철덩어리가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은 철덩어리라고 얘기하면 한 개씩 맞잖아. 근데 철원자로 치면 한 개씩이 맞나요? 아니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철원자의 개수는 몰수가 서로 다 다르겠지. 근데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어떻게 철 한 개로 볼 건데? 가 구분이 돼요? 안 된다고. 그럼 분자가 아닌 거예요. 보통 그 특징이 뭐냐면, 그럼 이 철덩어리 안에 있는 그 철 Fe끼리 다 금속 결합, 즉 화학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자를 구분할 수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이루는 철끼리 전부 다 금속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서 철 한 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결국은 원자 단위로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수밖에 없어요.
철 원자 몇 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원자로만 표현이 되고 분자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온 결합이 왜 쉽게 깨지는가 얘기하면서 이온 결합에 대한 것도 사실 정리를 했는데, 이온 결합은 이런 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반복되면서 배치가 되고, 고체 상태일 때, 그러면 이 양이온은 이 음이온이랑 이 음이온이랑 이 음이온이랑 이 아래에 있는 음이온, 앞에 있는 음이온, 뒤에 있는 음이온이랑 다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만약에 얘가 LIF라고 하면 얘랑 얘를 끊어야 LIF입니까? 얘랑 얘를 끊어야 됩니까? 얘랑 얘를 끊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고. 다 이온 결합인데 구분이 안 되지. 분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은 금속 결합은 분자라고 아예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고체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입자끼리 서로 다 화학 결합을 하고 있거든. 이거 입자끼리 서로 다 이온 결합하고 있고, 이거 입자끼리 서로 다 금속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자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왜 공유 결합은 분자 구분이 되느냐? 자, H2O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H2O를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죠.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립니다. 실제로 H2O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좀 귀엽지 않냐?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요게 됐든 결국 이 H와 이 O가 공유 결합을 했고, 이 H와 이 O가 공유 결합을 했고, 얘도 이 H와 O가 공유 결합을 했고, 이 H와 O가 공유 결합을 했고를 표현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리고 너네 H2O가 고체 상태일 때 우리 그건 뭐라고 불러요? 얼음이라고 부르지. 그럼 얼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이렇게 H2O 입자가 있으면, 그리고 이 옆에 H2O 입자가 있고, 이 사이가 공유결합이 아닌 다른 힘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화학결합이 아닌 다른 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게 H2O 입자 한 개, 이게 H2O 입자 한 개가 구분이 되는 거지, 이번에. 왜냐면 이 사이가 공유결합이 아닌, 화학결합이 아니니까. 그래서 화학결합이 아닌 걸로 쭉 다 엮어 놓은 게 얼음입니다. 저 H2O 하나씩을. 그러니까 H2O 안에서 얘의 지들끼리는, 이 수소와 산소끼리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H2O와 이 H2O는 서로 공유결합이 아닌 다른 힘으로 엮여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린 이제 이걸 H2O 입자를 구분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 H2O 분자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분자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을 해야만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의 분자의 조건인데, 안타깝게도 공유결정은 뭐냐면, 이 공유결정의 가장 대표적이고 좀 그리기 쉬운 쪽을 얘기해 보자고 하면 다이아몬드거든. 자, 다이아몬드는 순수한 탄소 덩어리입니다. 근데 탄소는 몇 번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어요? 4번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탄소와 탄소가 공유결합을 하고, 얘도 요 아래 탄소,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탄소도 또 4번의 공유결합을 해야 되니까 얘랑 결합하고, 또 하나는 또 얘랑 또 결합하고, 또 얘랑 결합했으니까 여기 밑에 또 하나 탄소 또 결합을 해요. 공유결합을. 그리고 요 탄소도 4번 공유결합 해야 되니까 여기 하나 했고, 여기 하나 하고, 얘랑도 하나 했으니까 요 밑에다가 또 탄소 하나를 결합을 해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있으면 그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탄소가 서로 다 공유결합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엔 또 이게 뭐야? 분자가 아닌 거잖아요. 이번엔 금속결합이나 이온결합처럼 돼버렸잖아.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입자가 전부 다 서로 화학결합을 하고 있잖아. 이런 분자가 아닌 거지. 그러면 선생님 공유결합하면 분자라면서요. 근데 이렇게 공유결합했는데도 분자가 아닌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그냥 공유결합하면 분자야 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냥 예외를 외워두는 게 편해요. 근데 아닌 애들이 있어. 이렇게.
왜냐면 아닌 애들인 이 공유결정은 사실 우리가 파고들면 종류가 진짜 더럽게 많거든. 뭐 실리콘 덩어리 뭐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아. 근데 우리 너네들이 화원을 하면서 주로 다루게 될 물질은 딱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C, S, 흑연. 흑연하고요. C, S,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하고요. 실제로 요 두 개가 똑같은 탄소 덩어리인 흑연과 다이아몬드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탄소인데 흑연이면 이렇게 표시하고요. 탄소인데 다이아몬드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야? 얘들은 지금 순수한 같은 종류의 원소들이지. 원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자 결정이라는 이름이 연결이 되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우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얘네들이 이러니까 원자 결정이구나를 알잖아? 그러면 좀 더 뒤로 이어줄 수 있게 됩니다만 뭐 사실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이런 얘기고 당장은 별로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랑 근데 원자 결정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한 종류의 원자로 되어 있지는 않은 이게 있습니다. 얘는 Si, 실리콘, 그러니까 규소랑 O, 산소가 서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게 원자 결정, 공유결정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돼버린 건데 고체 상태의 SiO2가 원자 결정, 공유결정 물질이거든? SiO2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지구과학 하시는 분 없어? 없네. 이름이 SiO2 아예 그럼 들어본 적 없어. 작년에 근데 하긴 했어. 너네 지구과학이 아니라. 네. 원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름은 석영이고요. 원래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의 이름은 규산염이라고 많이 불러요. 우리 아마 고1 때 과학에서 규산염 광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던 걸 거예요. 그리고 원래 화학적인 이름은 뭐야? 이산화규소입니다. 근데 이산화규소, 규산염 이거보다 방금 얘기한 이걸로 된 물질의 이름 석영,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석영이라고 하는 광물이 순수 SiO2 덩어리고요. 그 안에 규소와 산소들이 서로 전부 다 공유결합을 한 상태로 얽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석영이 되는 건데 괄호를 제가 닫지 않았네요. 왜냐면 석영 말고 또 있거든요. SiO2로 이루어진 물질은 석영 말고 하나 더 있어.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 여기에 몸에 딱 보이게 지니고 계신 분만 네 분이에요. 안경알, 유리. 그래서 이게 유리입니다. 유리의 화학식이 SiO2예요. 실제로 너네 이게 SiO2가 석영, 규산염 광물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되게 밝은 하얀색을 띠는 광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사장 모래알 있잖아. 완전히 하얀 모래알. 거기서 잘 걸러내면 석영가루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백사장에는. 그래서 그 백사장 모래 퍼다가 유리 만들어요. 그걸 녹인 다음에 그걸 다 녹여. 열을 가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막 랜덤하게 굳혀. 그럼 유리가 됩니다. 그걸 다시 굳히면. 그래서 이 석영하고 유리 이런 게 이제 SiO2로 된 공유결정 물질이라는 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 자체는 화투 내용이지만 어쩔 수 없어. 알아야 돼. 알아야만 해.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물론 당연히 문제에서도 그렇고 개념들에서도 그렇고 너네들한테 공유결정, 분자 결정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거든? 근데 결국 그 문제 개념을 적용하려면 그냥 이걸 알고 있는 편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포기했어. 그냥 이걸 그냥 가르칩니다. 대부분 아예 그냥 가르쳐버리는 게 요즘 그냥 선생님들이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 결정을 설명을 안 하고 그 문제 적용하는 걸 시키기에는 너무 이게 중간 단계가 없는 느낌이 돼버려가지고 이걸 그냥 설명을 하는 편이야, 대부분. 적어도 디테일한 설명까지는 안 하더라도 용어에 대한 용어는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편하고요.
자, 그래서 저걸 왜 했냐? 자, 다시 그걸 저 개념을 여기다 가져와서 적용을 해보면 단순히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 해갖고 한 번에 정리하지 말고 이 전기전도성이든 이제 앞으로 이 뒤에 나오는 공유결합의 물질의 특성에 대한 것들을 다 저 공유결정과 분자결정을 따로 정리를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실제로 우린 따로 적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분자결정은 이온결정, 이온결합 물질보다 더 쉽게 부서집니다. 공유결합 물질인데. 근데 공유결정은 모든 물질 다 통틀어서 제일 튼튼해요. 쉽게. 그냥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면 제일 편하냐면 다이아몬드랑 얼음 생각하시면 되겠죠. 분자결정 얼음, 공유결정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엄청 단단하잖아. 얼음은 어때요? 사실 얼음도 꽤 단단한 편이긴 한데 다른 막 금속 덩어리 이런 거에 비하면 안 단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구분해봐도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두긴 좋을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가 저 둘은 일단 성질이 굉장히 다 다른데요. 전기전도성 정리를 할 때도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느냐 분자 결정은 그냥 다 없는 겁니다. 근데 공유 결정은 다 없긴 한데 흑연이란 예외가 있어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자 결정 쪽엔 아예 예외가 없어요. 그냥 분자 결정은 전부 다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액체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냥 없어요. 액체는 예외도 없습니다. 사실 액체 흑연에 전류가 흐르느냐에 대한 얘기는 조금 애매하거든. 이게 많이 녹았으면 안 흐르고요. 적게 녹았으면 흘러요. 이게 흑연에 전류가 흐르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서 그런데 흑연은 실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탄소가 서로 공유결합을 하고는 있어. 근데 그게 전부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탄소가 공유결합을 한 게 아주 얇은 판으로 한 층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이 겹겹이 깔려 있는 게 흑연이에요. 그래서 판과 판 사이는 공유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과 판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전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양쪽에 전극을 꽂으면 그 사이로 전류가 전자가 흘러다녀요.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자가 흘러다닐 수 있는 길이 생겨버리는 거야, 흑연 안에. 근데 흑연을 녹여버리면 그 판과 판 사이가 다 허물어져. 그래서 많이 녹이면 안 흐르고요. 적당히 녹이면 흘러요. 전류가. 개떡같은 얘기잖아. 안 물어봐요, 그래서. 실제로 액체 흑연을 볼 일도 없고 사람이 살면서 액체 흑연을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흑연 녹이려면 그 온도 상당히 많이 높아야 돼가지고. 자, 그리고 흑연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요 힘도 좀 봐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분자가 있고 분자가 있으면 이 분자 사이에 방금 요 힘처럼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했잖아요. 대신에 다른 힘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건 화학결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힘을 아예 분자 사이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설명하는 김에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그 뒤에 이 표현까지 많이 붙여주는데요. 이 분자 사이의 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그리고 대부분이 갖고 있는 게 반데르발스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것도 화투 1단원의 내용인데 그래도 이 정도도 차용해서 많이 내려와서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게 뭔지를 아예 얘기를 안 하면은 애매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 때 한 번씩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반데르발스의 힘이라던가 이런 분자 사이의 힘에 대한 거는 뒤에서 어차피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요. 일단 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얘기를 하기 전에 너무 힘들다. 잠깐 쉬자. 예. 바빠. 생각보다 우리가 또 4단원도 해야 되고 4단원도 빨리 정리한 시점에서 빨리 또 중간고사 준비하러 또 3단원 다시 돌아와야 되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바빠요. 혁명이 제일 바빠요. 혁명은 중간고사 것만 계속 할 건데 그래도 바빠요. 기말고사 건 건들지도 않을 겁니다. 영환이 1등분 맞아요. 야,
가자. 약간 아몬드도 계속 먹다 보니까 아몬드 특유의 맛 약간 그런 게 잘 안 느껴지기 시작해갖고 약간 연필 씹는 것 같아. 연필에 나무 씹는 것 같아. 아무튼 뭐냐. 그래서 정기등록성까지 아까 얘기 끝냈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공유결정 저거 분자결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건 뭐냐면 전해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전해질이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잖아. 네, 전기를 통하게 해줘요. 어떻게 했을 때? 물에 녹였을 때. 그러니까 원래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물에 녹여줬을 때 그 물에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 이런 게 이제 전해질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은 전해질이게 아니게? 아니에요. 일단 이것도 공유결정, 분자결정을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요, 공유결정은 전해질이 당연히 아닌데 전해질이 아닌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물에 안 녹습니다. 근데 이 물에 안 녹는다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저거 되게 중요해요. 이번 단원에서 계속 나올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 이번 단원은 우리는 그 화학 물질들의 진짜 이제 화학 물질 하나하나의 성질에 좀 집중하게 되는 단원이거든요. 이번 파트가. 그래서 물에 녹냐 안 녹냐는 그 모든 성질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물에 녹는 물질과 물에 안 녹는 물질은 그 자체로 많은 공통점을 갖습니다. 물에 녹는 애들끼리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물에 잘 안 녹는 애들끼리 굉장히 많은 또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극성과 무극성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얘기는 뒤에 하고. 그래서 공유결정은 물에 안 녹는데 분자결정은 물에 아예 안 녹는 물질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물에 조금만 녹거나 굉장히 잘 녹거나 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 분자결정 쪽도 기본적으로 물에 녹는다고 하더라도 전해질은 아닙니다. 다만 여긴 예외가 있어요. 뭐게? 공유결합 물질 중에 물에 녹였을 때 물에 전류가 흐르도록 만드는 거. 자, 우리 지난주에 이온결합이 전해질인 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온결합은 왜 전해질이다? 물에 녹으면 음이온과 양이온이 분리되니까. 그래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게 사실 원래 전해질의 정의예요. 물에 녹으면 이온화되면 그게 전해질입니다. 그리고 분자결정 중에 전해질인 예외들은, 그러니까 분자결정은 대부분 전해질이 아니지만 전해질이 되는 그 예외들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가 되는 분자들이에요. 이온결합 물질이 아닌데도 이온화가 됩니까? 네, 돼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게? 물에 녹였을 때 전해질인 분자결정들, 그러니까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가 되는 분자들을 우린 뭐라고 부르게? 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편한데, 자, 예를 들면 HNO3. 자, 이거 얘는 이온결합 물질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얘는 왜 이온결합 물질로 많이 착각하냐? H 플러스 이온과 NO3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서 그래. 근데 사실 지금 얘 자체를 뜯어봐봐. 이거 비금속이죠. 이거 비금속이거든. 이거 비금속이거든. 다 비금속이지. 그럼 뭐야? 공유결합이에요. 비금속끼리 결합이니까. 그럼 이거 공유결합 물질이고 이거 분자입니다. 근데 얘는 분자인데 그럼 이 이온은 뭐예요? 실제로 얘를 물에 녹이면 이렇게 두 개의 이온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이면 이온화가 돼요. 그럼 얘가 전해질이겠지. 또 이런 게 뭐가 있냐면 H2CO3. 얘 물에 녹이면 H 플러스 2개와 CO3 E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H2SO4. 얘 물에 녹이면 H 2개, H 플러스 2개와 SO4 E 마이너스 하나로 이온화되는 겁니다. 뭐예요, 얘네들? 뭐야?
산이죠. 산성이잖아 이거. 산성물질들이에요. 얘네뿐만 아니라 산성물질 HCl, 우리가 염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염화수소가 정식 명칭인데 HCl, HF, HBr, HI, H 또 뭐 있을까요? 되게 많지. 뭐 다 되지 사실. H2O는 안 되고, 뭐 H2S 이런 식으로. 그 얘네들은 다 공통적으로 수소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왜 전해질이냐면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를 이온으로 내놓거든. 그리고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가 나오는 애들을 우린 뭐라고 불러? 그걸 산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산성. 이거는 고1 때 정리했었던 거잖아. 고1 그것도 고1 때 여러분들이 배운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최근 내용일 거예요. 마지막 단원 내용이잖아 이거. 아 제일 마지막은 생태계인가? 생태계 바로 전 거가 이거잖아. 그래서 산이면 전해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은 대부분 공유결합 물질이거든. 근데 물에 녹으면 이 H 플러스를 내놓게 되니까 분자 결정이지만 전해질이 되는 겁니다. 산도 되면 뭐도 되겠어? 염기도 되겠죠. 다만 염기는 대부분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왜냐면 염기는 염기성을 띠는 게 뭐 때문이야? OH- 이온 때문에 염기성을 띠는 거지. 그럼 얘가 음이온이잖아. 그럼 얘가 양이온이랑 결합하지. 양이온은 대부분 뭐예요? 금속이잖아. 그래서 얘는 OH-가 금속과 결합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되는데, 자 이쪽을 생각해봐. 자 H 플러스는 뭐예요? 비금속인데 양이온이지. 그럼 얘는 누구랑 결합해? 음이온이랑 결합하겠지. 근데 음이온은 뭐야? 비금속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은 공유결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산성을 띠는 H 플러스를 빼놓고 봤을 때 나머지가 음이온 비금속일 거니까 비금속이 되는 건데, 얘는 OH- 염기성을 띠는 얘를 빼고 나머지를 봤을 때 양이온 금속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되거든. 그래서 사실 이 분자 결정의 예외로 보면 다 산을 주로 얘기하게 되고요. 염기는 대부분 어차피 이온 결합이니까 얘기할 게 없는데, 딱 하나, 이 염기 중에서 이 전해질인 예외가 되는 게 NH3. 뭐예요? 암모니아라고 하는 애죠. 얘가 물에 녹이면 염기성이거든. 왜? 우리 NH3 물에 녹이면 뭐 되게 해요? 생각해봐. 자, NH3랑 얘를 물에 녹이면 물은 H2O지. 자, 이 두 개 조합해봐. 조합해서 뭐 만들어져요? NH4OH. 그러면 쟤는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돼서 염기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NH3가 염기성 물질로 전해질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NH4OH에 있잖아요. NH3 얘는 분자 결정이고 분자고,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이고, 그래서 전해질인데 공유결합인 거 맞거든요. 공유결합 물질인데 전해질인 거 맞는데 NH4OH 있잖아. 얘는 다 비금속인데 얘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지 같죠? 근데 이 그지 같은 건 나중에 다룹시다. 일단 그래서 얘가 이온 결합인 거는 어차피 뒤에 얘기할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그래서 우리는 딱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고, 이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은 됐고, 그럼 이제 이 뒤에 연결해서 할 내용은 뭐냐? 난 이걸 왜 계속 여기서 찾을까요? 이걸 이렇게 많이 뿌릴 필요는 없는데 이거 뿌리고 있으면 시원해. 물놀이 온 것 같고 좋아요. 사실 이번에 여행 계획을 좀 짜고 있었거든. 그래도 여행은 갔다 와야지 싶어갖고 여행 갔다 오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상담하려니까 여행을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포기함. 주말엔 수업해야 되지, 평일날 여러분 상담하러 가야 되지. 여기 학원 방학 있어요? 아마 장쌤이랑 논의 중이긴 하거든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장쌤은 학원 방학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은 방학을 하든 뭐든 상관없이 내 수업은 다 합니다. 일 확률이 높아요. 쌤 놀러 가시고 줌으로 하면
진짜 극혐이던데요. 나오는 거 같아. 선생님이 주먹을 쓰고. 놀러 가서 줌으로 너네 수업할 거면 그냥 안 가지. 그걸 못 하러 갑니까? 자, 일단 그렇고요. 이제 남은 내용에서는 주가 되는 게,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주가 되는 게 이제 극성과 무극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물에 잘 녹는다와 물에 잘 안 녹는다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다, 즉 극성 분자, 극성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H2O, 물이에요. 물 자체가 극성 물질이거든. 그리고 극성 물질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극성끼리 잘 섞인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극성이다 라고 하면 다 물에 잘 섞이는 물질이 되고요. 우리가 분석해 봤는데 극성이 아니다, 극성이 없다, 무극성이다 라고 하면 물에 잘 안 녹는 물질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름 같은 게 되는 거지. 무극성의 대표적인 게. 물과 기름 안 섞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건데, 이 극성, 무극성 물질을 얘기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볼 게 이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 그러니까 결합의 극성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린 전기음성도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전기음성도가 뭐예요? 이름 자체에서 풍기는 뉘앙스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전기적으로 음성인 정도, 이 정도로 직역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음성이면 뭡니까? 마이너스, 그쵸? 음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마이너스인 정도, 이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잠깐 예를 들면서 조금 얘기를 해줄 거는 화투 내용이고요. 이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전기음성도를 원래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이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서 잠깐 언급을 드리는 건데요. 자,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지 있잖아. 휴대폰에 있는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지는 어떤 전지를 기반으로 하냐? 화학 전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이 화학 전지라는 내용 자체가 화투 단원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주로 다루진 않을 건데, 근데 이 화학전지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전극을 두 개를 꽂은 다음에 이 전극에다가 화학 물질을 양쪽에 냅둬요. 그러면 이 화학 물질 중에 누가 더 전자를 얻으려 하고 누가 더 전자를 버리려고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 전류의 흐름이 생길 때 전자를 더 얻으려고 하는 쪽과 전자를 더 잃으려고 하는 쪽의 차이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전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실제로 모든 화학 물질들은 전자를 더 얻으려고 하는 애들과 전자를 더 잃으려고 하는 애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럼 금속과 비금속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금속끼리도 그렇습니다. 비금속끼리라고 다 똑같은 만큼 전자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누군가가 전자를 더 많이 얻고 싶어 할 거고. 앞에서 얘기하면 결국 뭐랑 비슷한 거야? 비금속성이 큰 거, 비금속성이 작은 거,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죠.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성질이 비금속성인데 그것도 크고 작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각 전극에다가 어떤 물질을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띠는 그게 달라지거든. 어느 쪽이 마이너스 띄고 어느 쪽이 플러스를 띄는지가 달라지거든. 항상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 그래서 이 정도를 뜻하는 게 원래 전기음성도예요. 이게 원래 근본적인 전기음성도가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산화환원에 관련된 화학적인 수치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저건 이제 화투 내용이니까 그럼 화원에서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일단 얘는 공유결합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것부터가 문제예요. 공유결합만 가지고만 얘기할 거면 비금속만 전기음성도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알 텐데 리튬의 전기음성도 있습니다. 리튬도 전기음성도를 가져요. 리튬은 공유결합을 안 하는데도 전기음성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남들은 근데 왜 리튬은 공유결합 안 하는데 전기음성도가 왜 있지? 이러지 말자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래는 공유결합 관련된 얘기가 아니야, 원래 얘가. 근데 저 얘기를 안 하고 전기성도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여기다가 국한시켜 놓은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 교육과정이 그지 같죠? 이게 지금 화투에서 내려온 거라서 그래요, 얘가. 이게 바로 전 교육과정에서 화투에 있던 거를 일부분을 이렇게 끌어내려오는 과정에 이게 바로 전이 아니라 그 전. 사실 재교육과정 때는 전기음성도 관련한 내용,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배운 2, 3단원의 대부분의 내용이 원래 화투에 있었어요. 그걸 들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주 그지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좀 정의가 좀 짜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화원 정의 쪽으로 다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화원에선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자, 공유결합을 할 때 이 원자와 이 원자가 사이에 전자를 공유를 하기는 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유된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의 딱 정중앙, 딱 한 가운데에 있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 왜? 결국 얘랑 얘 크기도 다르고, 거기다가 얘랑 얘 원자핵이 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도도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전자쌍은 가운데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원에서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공유결합했을 때 이 공유된 이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전기음성도예요. 근데 이게 왜 전기음성도가 되냐? 실제로 만약에 이쪽이 얘보다 전기음성도가 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얘 전기음성도가 더 크고 얘가 더 전기음성도가 작다고 해봐. 그러면 이 공유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게 될까요? 얘가 더 세게 잡아당긴다는 거고 얘가 더 약하게 잡아당긴다는 거니까 세게 잡아당기는 쪽으로 치우쳐지겠죠. 그러면 전기음성도에 의해서 얘는 딱 이렇게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질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자체로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전자를 뺏긴 게 되죠. 이쪽은 전자를 얻은 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 플러스를 띄고 이쪽에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다. 마치 이온처럼. 실제 이온 같이 강하게 띄진 않아요. 근데 약간 이온처럼 약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눠져 버려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런 개념이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전기음성도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그럼 누구의 전기음성도가 제일 클까요? 사실 20번 안에서만 생각해도 되는데 20번 밖에까지 통틀어도 다 똑같아요. 어차피 모든 원소 다 통틀어서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애는 20번 안에 있습니다. 자,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지. 그럼 근본적으로 이건 뭐야?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도란 얘기잖아. 근데 그럼 이건 뭐야?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정도랑 똑같은 거잖아.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 비금속성. 비금속성 제일 큰 거 누구야? 플로린. 그래서 플로린의 전기음성도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다시 또 화학전지랑 잠깐만 엮어보면, 만약에 플로린을 이용해서 화학전지를 만들잖아? 왼쪽에 뭘 갖다 놓든 무조건 플로린 쪽이 전자를 얻는 형태로 화학전지가 만들어져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플로린이 가장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가장 전기음성도가 큰 플로린을 4.0으로 정해요. 플로린의 전기음성도를 4.0으로 정해.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나머지를 비교해서 숫자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염소는 3.0 정도의 전기음성도가 나타나고요. 산소는 3.5, 질소는 3.0, 탄소는 2.5.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외우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겠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선생님 그럼 저희도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이거 외워야 됩니까? 봐봐, 뭐야? 왼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주면 돼? 자, 플로린에서 한 칸, 원래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플로린 한 칸 옆에 산소 맞지? 산소 한 칸 옆에 질소 맞지? 질소 한 칸 옆에 탄소 맞지?
근데 그렇게 한 칸 옆으로 갈수록 0.5씩 줄여주면 됩니다. 실제로 붕소가 2.0이고요. 베릴륨이 1.5고요. 리튬이 1.0이에요. 그리고 줄 바꿀 때는 1 줄여주면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이족은 여기서 0.5씩 줄이면 안 되거든? 이게 안 맞는 숫자들이 나타나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다룰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일일이 다 외운다기보다는 규칙성으로 족이 바뀔 땐, 족이 줄어들 때는 0.5씩 줄여주시면 되고요. 주기, 껍질 수가 바뀔 때, 주기가 바뀔 때는 1.0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땐 1.0을 줄이고 왼쪽으로 갈 땐 0.5 줄이고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이것도 너무 이상하잖아. 왜 그런 플로린이 4.0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내가 왜 자꾸 이걸 딴질 거냐면 나는 이 교육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너무 이상해서. 플로린 4.0으로 정한 건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 전김성도 저 숫자는 원래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요. 실제로 화학전지를 여기다 플로린을 넣고 여기다 산소를 넣어서 화학전지를 만들잖아? 그럼 전지라는 거는 전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여기 0.5의 전압이 생깁니다. 4.0과 3.5의 차이만큼 생겨요. 만약에 플로린하고 질소를 이용해서 전지를 만들잖아? 그러면 1의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전지에서.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하고 플로린을 이용하면 1.0하고 4.0이라서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전기문과 그렇게 숫자가 매겨진 건데 뭐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내용 다 빼고 여기로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그 화원에서 다루는 방식은 아무튼 플로린 4.0 정했음. 그래서 걔랑 비교해서 나머지 알아서 정한 거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가 서로 다른 애들끼리 결합을 시키면 항상 어떻게 될 거냐면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치겠죠. 그래서 이 전자가 치우치는 현상을 우리는 편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편극 현상이 일어나는 걸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다른 원소끼리 공유결합을 하면 극성 공유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편극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결합을 하고 있는 내부에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돼요. 그리고 그걸 그 편극 현상이 일어난 이 전기음성도가 다른 입자를 쌍극자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쌍극자도 원래 화투 표현이거든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쌍극자는 화투 표현인데 뒤에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건 화원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쌍극자 그냥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은 뭐겠어? 전기음성도가 같은 애들끼리 결합한 게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자, 근데 전기음성도가 같은 애들끼리 결합하는 무극성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지금 보면 질소랑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같잖아요. 저런 애들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염소랑 질소는 엄연히 따지면 전기음성도가 완전히 똑같진 또 않아요. 이건 좀 애매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안 물어볼 거고. 그래서 주로 이 무극성 공유결합은 어떻게 되냐면 같은 종류의 원소끼리 공유결합을 했을 때, 예를 들면 O2 산소랑 산소가 공유결합한 거, N2 질소와 질소가 공유결합하는 거, H2 수소와 수소가 공유결합하는 거. 이럴 땐 이 둘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날 리가 없잖아. 그럼 이럴 땐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야. 편극이 안 일어나지. 오케이? 그걸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음성도가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끼리 결합하면 되는 거고, 그런 편극 현상이 일어나서 쌍극자가 되고, 그리고 같은 종류의 원소가 결합하면 결합 자체가 무극성 공유결합인데,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면요 무극성 분자가 되거든? 당연한 얘긴데 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극성 분자가 되는 건 맞지만 무극성 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극성 공유결합을 했다고 극성 분자가 되는 건 또 아니야.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을 했을 때 그게 극성 분자가 되느냐 무극성 분자가 되느냐는 뭘로 결정하느냐면 그건 분자 구조가 결정하는데 분자 구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그래도 오늘 알고 지나가야 되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쌍극자 모멘트가 되는데요. 쌍극자 모멘트는 벡터입니다. 벡터가 뭐야? 벡터가 뭐야? 크기, 스칼라가 방향까지 갖고 있는 걸. 그러니까 방향을 가진 값들을 벡터라고 하는 거죠.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벡터를 어떻게 표현해요? 화살표로 많이 표현하잖아. 그래서 요 극성 공유결합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탄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탄소하고 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염성도가 2.1이에요. 수소의 전기염성도 2.1은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얘는 이제 규칙과 아예 상관없이 따로 있는데 안 외워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 외우면 진짜 편해요. 수소 전기염성도는. 그리고 얘가 2.1이고 탄소가 아까 저기 적어둔 대로 한 2.5쯤 되니까 이쪽으로 전자가 치우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이제 이거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치우쳐진다 이런 식으로 벡터로 방향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때 여기가 플러스 모양이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쪽 전기염도가 작은 쪽으로 이렇게 플러스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원래 벡터는 이 화살표의 길이로 이 벡터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잖아. 크기를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벡터의 크기, 요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요 둘의 전기염성도 차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0.4만큼 전자가 치우친다. 전자쌍이 치우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자, 요게 쌍극자 모멘트인데 그러면 지금 탄소랑 수소는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자, CH4는 실제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많이 그려서 표현하거든. 자, 그럼 여기서 쌍극자 모멘트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0.4 되어 있을 거고 여기서도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0.4만큼 쌍극자 모멘트가 생길 거거든. 여러분 벡터 합에서 그러니까 힘의 합력, 벡터 합 다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건데 결국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의 벡터인데 둘의 크기가 같으면 그 벡터 합은 어떻게 돼요? 0이죠. 그럼 이거랑 이거 합이 0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서 벡터 이렇게 생기고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생기고 0.4 생기지. 여기서 일로 쌍극자 모멘트 0.4 생기지. 그러면 이 둘도 뭐야? 방향이 완전 반대인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쌍극자 모멘트. 둘이 더하면 뭐예요? 둘이 더하면 뭐야?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거든요. 그럼 전자가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분자 자체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각각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인데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되고요. 반대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라면 극성 분자가 되겠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H2O. 자, H2O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 이 둘의 크기는 같긴 같을 건데 어차피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벡터의 합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겠지.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자 구조에 대한 얘기는 어차피 다음 주에 주구장창 할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내용은 딱 여기까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이 전자의 치우침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이 편객 현상을 벡터로 표시해 놓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벡터 값, 이 벡터의 합을,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구해봤을 때 그게 0이 되면 극성 공유결합을 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안 되면 극성 공유결합을 한 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애초에 전기음 성도가 같으면 무극성 공유결합이니까 그냥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쌍극자 모멘트가 아예 안 만들어지는 거지. 근본적으로 아예 쌍극자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보시면요, 딱 분자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까지 진도를 나가는 거거든요. 왜? 뭐라는지 모르겠다고? 뭐야? 벡터 합이 0이 된다. 이거는 이게 벡터 합이 0이고 이게 벡터 합이 0이 아닌 건 알잖아. 예. 일단은 거기까지만 정리하면 돼. 하루치를 초과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요, 어디까지 한 게 될 거냐면 5번 전기음 성도 해서 거기서 쭉 내려가 보면 분자의 극성 이렇게 있어서 분자 내의 쌍극자 모멘트와 분자 구조를 종합한 쌍극자 모멘트 합 어쩌고 이렇게 내용이 있을 거고, 그 밑에 짝대기가 분자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분자 구조 전까지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까지 시험 볼 거예요. 일단 쌍모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음 주에 분자 구조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일단 좀 어느 정도 두 분? 또 그렇고 일단 어느 정도 어렴풋이 이해가 됐으면 일단은 외워오세요.